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 임상에 따른 문제들. 요즘은 신경질환보다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는 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옛날 같으면 정신과 의사 대신 목사와 신부, 랍비를 찾아갔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성직자에게 가지 않고 의사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묻는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고 드라마. 예를 하나 들려고 한다. 어느 날 11살짜리 아들을 잃은 후 자살을 기도했던 한 어머니가 우리 병원으로 왔다. 크루트 코코우렉 박사가 그녀를 집단 심리치료 모임에 참석시켰다.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마침 박사의 주도 아래 사이코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는 큰아들과 함께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다고. 그 불쌍한 소녀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처지에 있는 장애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자기 운명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아들과 함께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은 것은 바로 그 아들이었다. 그는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게 삶은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 그녀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될까? 그녀가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도와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즉석에서 나는 토론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있던 다른 여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나이를 묻자 그녀는 30살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이제는 30이 아니라 80살이고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신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은 풍족한 삶이었죠. 나는 이렇게 말한 다음 그녀가 이런 상황에 있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상상해 보도록 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여기에 당시 녹음했던 테이프에 들어있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적어보겠다. 아, 나는 백만장자와 결혼했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쉽게 살았지요. 원도 한도 없이 살았어요. 남자와 연애도 해보고 남자를 갖고 놀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 80살인데 내 소생에 자식이 하나도 없네요. 늙어서 과거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그런 다음 나는 불구아들을 둔 그 어머니를 여기에 끌어들여 그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도록 했다. 테이프에 녹음된 그녀의 말을 그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아이를 갖기 원했고 이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들 하나는 죽었고 또 다른 아들, 불구자인 그 아들은 만약 내가 돌봐주지 않았으면 아마 보육시설로 보내졌을 겁니다. 비록 다리를 못 쓰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 아이는 어쨌든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해주었고 내 아들이 보다 훌륭한 인간이 되도록 키웠습니다. 이 말을 한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다음 계속 말을 이었다. 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 삶을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의미가 충만한 삶이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제 삶은 절대로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임종의 순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본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갑자기 자기 삶이 갖고 있는 의미, 그녀의 고통까지 포함된 자기 삶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아주 짧은 삶, 예를 들어 그녀의 죽은 아들의 경우와 같은 짧은 삶이 80년의 긴 삶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사랑과 기쁨으로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잠시 후에 나는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 소아마비 혈청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용 원숭이는 이 때문에 끊임없이 주사바늘을 찔리고 또 찔려야 하는 고통을 겪는데 그 원숭이가 과연 자기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다.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라고 대답했다. 원숭이의 지능으로 볼 때 원숭이는 인간의 세계, 즉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곧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삼라만상의 진화 과정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인간이 겪는 시련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말입니다. 초의미. 이런 궁극적인 의미는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이것을 초의미라고 부른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실존 철학자들이 가르친 대로 삶의 무의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절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터득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로고스는 논리보다 심오하다. 초의미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정신의학자는 머지않아 환자들로부터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6살짜리 딸에게 받았던 질문처럼. 아빠, 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딸아이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얘야, 몇 주일 전에 네가 홍역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셨잖니. 하지만 꼬마는 수긍할 수 없었던 모양인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하지만 아빠, 이걸 잊지 마세요. 처음에 홍역에 걸리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환자가 종교적으로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을 경우 그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원을 끌어내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의학자는 자기 자신을 환자의 입장에 놓아야 한다. 동유럽 출신의 랍비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자기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나는 바로 이런 태도를 취했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와 아이 6명은 아우슈비츠의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보내졌고 그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나는 아이를 낳는 것이 삶의 유일한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삶 그 자체는 의미 없는 것이 되고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의미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랍비는 정통 유대교도로서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를 위해 카디쉬를 올려줄 자식이 없다는 절망적인 시각으로 자기 고통을 평가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그에게 죽은 후 하늘나라에서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가 절망하는 이유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는 자기 아이들은 죄 없이 순준무구한 상태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자기는 늙고 죄가 많아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했다. 라삐님, 바로 그 때문에 선생이 아이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시련을 겪으면서 선생의 영혼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선생의 아이들만큼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아이들과 같은 곳에 있게 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흘린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고 시편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생이 겪은 시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겁니다. 실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내가 열어준 새로운 시각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삶의 일회성.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빼앗아 가는 것은 고통만이 아니다. 죽음도 그렇다. 하지만 나는 인생에서 정말로 무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잠재 가능성이라는 말을 입에 달도록 해왔다. 가능성은 그것이 실현되는 순간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과거로 옮겨간다. 이렇게 과거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일회성을 탈피해 영원한 실체로 보존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속에서는 모든 것이 고정된 상태로 보존된다. 따라서 삶이 일회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일회성이 우리의 책임 아래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일회적인 이런 잠재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수많은 현재의 가능성 중에서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무의로 돌리고 어떤 것을 실현시킬까? 어떤 선택이 단 한 번의 실현을 시간의 모래 위에 불멸의 발자국으로 만들 것인가? 언제나 인간은 좋든 싫든 자기 존재의 기념비가 될 만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간은 대개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일회성이라는 밤만 보고 그 행동과 기쁨과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구원해준 과거라는 곡창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그 어느 것도 사라질 수 없다.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것처럼 확실한 존재 방식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일회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로고테라피는 염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것이다. 이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자.
염세주의자는 매일같이 벽에 걸린 달력을 찢어내면서 날이 갈수록 그것이 얇아지는 것을 두려움과 슬픔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비슷하다. 반면에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떼어난 달력의 뒷장에다 중요한 일과를 적어 놓은 다음 그것을 순서대로 깔끔하게 차곡차곡 쌓아 놓는 사람과 같다. 그는 거기에 적혀있는 그 풍부한 내용들, 그동안 충실하게 살아온 삶의 기록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반추해 볼 수 있다.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 젊은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잃어버린 자신의 청춘에 대해 향수를 가질 이유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가 젊은이를 부러워하겠는가? 그 젊은이에게 놓여있는 잠재 가능성 때문에?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가능성 대신에 나는 내 과거 속에 어떤 실체를 갖고 있어.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용감하게 견뎌냈던 시련이라는 실체까지도 말이야. 이 고통들은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 비록 남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말이야.